네, 1월 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대통령 순방 때문에 중국 출장 다녀오느라고 사흘 연속 스튜디오를 비웠다가 다시 오니까 굉장히 새롭네요. 저하고 함께 오늘 스튜디오의 문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입니다. 네, 아니 제가 중국에 가 있는 사이에 의원님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느라 출마 선언도 하셨다고. 네, 월요일 날 정식으로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저 있을 때 하셨어야 되는데. 네,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3박 4일간 대통령 국빈 방중 있었습니다. 뭐 기자단 같이 저희도 취재 편의점도 1호기 그렇죠. 타고 1호기 탔죠. 같이 순방 취재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개는 순방 결산하고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현지에서 기자단 숙소로 오셔가지고 직접 오찬을 겸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중국하고의 여러 이제 협력 사안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이 지역의 평화 안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이제 저도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그 평화의 제도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 조약, 입법 뭐 이런 게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군사 안보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의 길을 열었는데 국방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니까 경기도 전문가도 맞습니다만 어떤 협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국방안보 협력을 할 것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중국이나 주변 국가하고 할 수 있는 가장 군사 협력은 초국가적 위협에 대해 공동 대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재재난이 났을 때 서해안에서 재재난 이런 거라든가 구조 활동, 또 테러에 대한 공동 대응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제가 2004년 5년도에 합참에서 중령으로 한미 군사 협력 장교를 할 때가 그때도 제가 그때 제시를 해서 미측하고 많이 협의했던 것이 주변 4강하고 또 주변 6개국으로 확장해서 군사 협력이 동북아에 필요하다. 비국가적인 위협은 공동 대응하는 해야 된다라고 해서 미국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서 그때도 1단계로 그러면은 먼저 한미일 군사 협력을 먼저 하고 거기에 중국, 러시아를 포함을 시키고 나중에 북한도 포함시키자라는 안을 가지고 벌써 20년 전에 토의한 바도 있어요. 20년 전에요? 네네. 와. 그때 사실 저하고 저희 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했고 그것이 미국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그 당시 그걸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절실히 느꼈던 것이 앞으로 미래는 군사 위협도 있지만 비군사 위협의 점점 높아져요. 지금 기상 이변에 의해서 그 기상에 대한 그 대응이라든가 재난이 났을 때 대응이라든가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상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또 구조해야 될 거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중국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야죠. 서해상에서 여러 가지 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공동 대응하고 그러려면은 서로 간의 협력 체계, 소통 체계가 있어야 되고 또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양계 군사 그 지도자들 간의 이해도가 높고 중국군과 우리 군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은 나중에는 이제 군사적 위협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군인들은 서로 어떤 나라든 금방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 협력에서 시작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문제를 풀기가 쉽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길을 여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사실은 여러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동안 사실은 그 중국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엄근진, 엄격 근엄 진지 예, 그런 상징이었는데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셀카 그렇죠. 예,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시진핑 주석이 지난 에이펙 때 선물로 준 샤오미폰. 이 샤오미폰. 그 샤오미폰이 사실은 그 디스플레이는 LG로 만든 거고 그 휴대폰은 실제 이제 중국산인 건데 이게 한중 협력의 상징 같은 존재여서 그렇죠. 저는 선물한 시진핑 주석도 그게 이제 구형 모델이라는 거예요. LG 디스플레이를 쓴 거. 그 선물한 것도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인민대회당에서 셀카를 찍은 것도 야, 두 분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셀카 외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감성 외교 뭐 이렇게 그렇죠. 역시 스마일 외교 이렇게 또 평가를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선물 받은 거를 그걸로 다시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이제 셀카를 찍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찍는 모습. 그리고 또 시진핑 나중에 보니까 사진 잘 찍네요 하고 또 칭찬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화질이 좋다 저 휴대폰이. 저런 것들이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젊은 세대들 셀카가 일반화되는 이런 한국 문화를 또 알려주는 거고 하기도 하고 그 선물 준 거를 내가 이렇게 잘 활용한다. 그냥 선물 준 사람은 흐뭇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잘 읽는 거죠. 그리고 그 핸드폰 내에는 중국 제품과 우리 부품이 같이 결합이 된 국가 중국의 어떤 상징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서 분위기를 또 반전을 시켜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상당히 기지와 재치 뭐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 화동들이 꽃다발 주면 시진핑 주석이 받는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전송해 드리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한국에서 휴대폰을 개통해서 가지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즉석에서 셀카 한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확실히 좀 그 영하다. 시진핑 주석보다는 젊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뉴 미디어 아주 뛰어나시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제가 질문 드리려고 섰는데 제 질문에 앞서서 북경에서 거리 취재하다가 제재당했다면서요. 그래서 와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요? 실시간으로. 북경에서 취재도 하셨어요? 북경에서 제가 그거 취재하기 어려운데 역시 장윤선 취재 편의점이네. 저희들 좀 거리에 좀 전문화되어 있는 매체다 보니까 사실 이번에 역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유튜버 기자. 맞습니다. 장윤선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님이 1호기를 타고 맞습니다. 가서 취재를 하고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또 지금 이재명 정부 청와대가 오픈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대 변화를 읽는 거죠. 그동안은 기존 매체 기자만 했는데 이제 뉴 미디어가 50%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은 사실 유튜브 안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신문이나 이게 아무래도 이제 유가 부수가 점점 줄어들고 텍스트보다는 이게 방송으로 접하는 그 세대들이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뭐 모든 신문 매체들도 다 각사마다 유튜브는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그렇게 바뀔 것 같아요. 트렌드가.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의원님께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중협력 이후에 미래로 가는 한중협력의 새로운 비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는 저희들도 더 현장에서 추가 취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왜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경기도지사냐? 그런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뒷받침해줘야 돼요. 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수레 두 바퀴처럼 같이 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를 맞춰서 잘 가야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 성공은 경기도와 서울시 같은 특히 지자체가 같이 가줘야만이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인구가 많고 1,400만이 넘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국정 철학을
잘하는 믿음의 동지와 같은 네. 저가 가야만이 거기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경기도에서 견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여러 도시로 나누어져서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기도를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와 같은 내란 극복의 돌파력으로 추진력을 갖춘 리더십을 갖춘 저가 가야 되겠다라는 요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재명 정부 성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알다시피 AI 시대잖아요. 네. 대변혁의 시대. 이재명 정부가 원래 대도약을 내걸었듯이 경기도도 세계 AI 표준 도시로 만들고 대도약을 해야 되는 예. 그러한 저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로 경기도를 바꾸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견인하기 위해서 각 출마 선언을 했고요. 국방부 장관은 사실 제가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문민 장관을 제일 먼저 건의한 사람이 저예요. 왜냐하면 지금 군이 구태타를 한 군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걸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민간 시각으로 국민의 시각으로 군을 대개혁을 해야 된다. 네. 내란도 척결하고 대개혁을 한번 하자 해서 사실 문민 장관 안규백을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저예요. 진짜요? 네, 네. 이거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좀 여러 일부 군데 얘기는 했었는데 제가 몰랐군요. 네,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는 되게 솔깃해하셨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방부 장관은 이제 문민 장관으로서 이렇게 좀 당분간은 국민의 시각에서 군을 대대적으로 네. 개혁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저는 저와 같은 추진력과 돌파력 이재명의 동지 정치 운명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를 뒷받침해 줘야 된다. 경기도지사 가자마자 예를 들어서 대선 준비하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는 또 다르죠. 그리고 또 그동안 경기도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뿌렸던 그 많은 좋은 씨들을 제대로 걸음을 주고 키웠어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대비가 된다고 보여지죠. 근데 사실 경기도에 접경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군사안보 측면 그리고 또 이제 그 대통령께서 어제 전 제일 강조했던 바가 평화의 제도화. 그렇죠. 과문하지만 제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신 건데 이 평화의 제도화가 우리한테는 절체절명의 과제고 그리고 사실은 그 시작을 여는 데가 바로 경기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 남북 관계도 그래서 사실은 제일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역이 경기도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이나 대표 시절 제가 경기도 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 주셨고 또 대통령 되시고도 제가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 끝나고 잠시 시간을 내서 최고위원 끝나고 경기도 갑니다 말씀도 드렸고 뭘 하시던가요? 그건 이제 정치적인 중립도 대통령 지켜야 되니까 많이 공감해 주시고 뭐 했어요. 그렇지 더 세부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또 얘기하기가 뭐 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대통령께서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가면은 잘하시겠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경기도는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는 이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께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은 어제 저희가 1호기 비행기가 내린 성남공항에 내린 시점이 밤 10시가 넘었어요. 근데 기자들끼리 내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댁으로 가실까 집무실로 가실까. 그 위성락 안보실장이 처음에 그 G7 다녀오자마자 당연히 퇴근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집무실로 가셔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성남공항에 내린 기자들이 일하러 갈 것 같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밤에 X에 글을 올리셨어요. 이 한반도에도 언젠가는 혼란과 적대의 비정상이 극복이 되고
서로 그거 사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공존 공영하는 날이 오겠지요. 북측에도 새해 복 많이 내리기를 점점점 하면서 만나라 뽀재명 뽀정은. 네, 네, 만나라 뽀정은 뽀재명 뽀정은. 네. 이게 좀 그러니까 늘 ING세요. ING 계속 뭔가 끊임없이 어떤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돌파가 가능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24시간 몰입해서 국가와 국민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군인들이 주로 그렇다면서요. 네네. 24시간. 군인도 24시간 국가 그걸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술도 스스로 밤에 술 먹는 자리가 있을 때도 음주 주량을 3잔으로 스스로 제한했어요. 그러니까요. 늘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이제 목표가 정해지면은 올인하거든요. 24시간 그 생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 지금 출마 선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경기도의 민생 문제라서 첫날 바로 새벽 4시경에 수원에 있는 그 도매 상가 경매하는 현장부터 갔고 오늘 또 여기 장윤선 지저편의점 오기 전에 새벽 한 6시 한 20분쯤 아이고야. 우리 지역 버스 그 회사 가서 버스 기사님들 휴게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 점검하고 간담회도 하고 왔습니다. 문제와 답은 현장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몰입을 하고 문제를 찾고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네. 그 도소매 경매 현장 다녀오셨다고 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북경에 가서 또 제가 주부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시장 탐방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북경의 이제 시민들이 그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에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정말 물가가 싸더라고요. 그래서 싸죠. 그 나라 사실은 중국은 뭐 여러 통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는 물가가 상당히 싸다.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사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지는 않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특히 야채, 과일 뭐 이런 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여기 물가가 너무 비싸죠. 어저께 제가 그 시장을 갔었거든요. 어제 시장을 가갖고 광명에 있는 전통시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야채 가게 하시는 사장님, 여사장님인데 한 70 정도 돼 보이시던데 장사 어떻냐 하니까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야채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손님들은 많이 오는데 야채 가격이 싸야 이게 잘 팔리는데 너무 비싸는 거라는 건 선뜻 손이 안 가죠. 그래서 물가를 좀 낮춰달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에서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또 이재명 정부와 또 어떻게 협조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왔죠. 의원님과는 저희가 자주 만나니까 그래도 오늘은 경기도에서 내가 이 공약을 반드시 좀 해야겠다. 경기도를 위해서 김병주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공약이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꼭 소개하시고 싶으신. 가장 경기도의 경기도를 권역별로 나누어서 자족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대단히 취약해요. 지금 경기 남부하고 차이가 나고 거기를 자족 도시로 만들고 모든 교육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김병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산단이라든가 AI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에너지, 전기가 있어야 돼요. 전기 없이는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 전기는 대부분 호남에서 걸어와 오고 있으니까 너무 비싸요. 그래서 군사 분계선 바로 밑에 보면은 민간 통제구역 민통선이 있습니다. 그 한 10km 연에서 벨트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까는 거예요. 태양광을 쫙 까는 거죠. 그럼 에너지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럼 그 에너지를 가지고
AI 클러스터 같은 걸 만들려면 부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경기 북부는 땅이 있어요.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미군이 떠난 미군 기지. 공여지 떠난 자리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많이 비어 있고 그다음에 군이 감축되면서 군이 떠난 군 유휴지가 많아요. 군 유휴지. 비어 지금 거기는 폐허처럼 돼 있어요. 그것은 원래 국방부에서 매각이 원칙입니다. 지자체가 그걸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 같은데 CRC라는 미군 기지를 부지를 크죠. 매각하려면 엄청 크기 때문에 1조 한 2천억 이상이 들어요. 의정부시 같은 데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표 시절에도 얘기 나눴던 것이 후보 시절에 이거 어차피 국가 땅이니까 지자체에 100년 정도 임대를 해주자. 그래서 그걸 지금 저도 법을 발의했고 가고 있어요. 임대를 해주면은 지자체가 아주 저가로 임대를 받잖아요. 그쵸.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AI 클러스터라든가 또는 방산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걸 유치가 가능해요. 그런 거 유치 가능하면은 돈이 벌리잖아요. 그럼 자족 도시가 되고 그럼 거기에 이제 병원, 교육, 문화센터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게 되면은 자족 도시가 되는 거죠. 완전히 변화하는 도시가 되겠네요. 그러면 경기 북부는 막 살아나고 앞으로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평화 시대를 열면은 이 에너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에너지 고속도로에 깔린 태양광을 이용해서 개성공단 같은 걸 또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미래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럼 나중에 평화 시대가 오면은 경기 북부가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경기 북부가 강남 되는 겁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죠.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경기 남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원 비행기장이나 어저께 내리신 성남공항 같은 데도 고도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지역 개발이 안 되고 이미 수원 비행장은 너무 이 주변에 도시화가 돼버려서 기능을 상실했어요. 옮겨야 되거든. 근데 하성으로 옮기려 해도 하성에서 안 받아주고 뭐 그런 것들을 나중에 갈등 관리를 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병주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걸 이재명 대통령을 설득시키고 이거는 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과 같이 가서 하면 되죠. 지난번에 호남에 보면은 광주의 비행기장을 이전하는 문제 무한으로 그것도 전남하고 강주시가 갈등 관계가 돼서 수십 년 못한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서 그걸 해결했어요. 저는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그때 그 광주 전남의 뭐라 합니까 지역민이 우리 지사님은 아무래도 광주 편인 것 같아요. 그 무한공항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떤 그 정치인의 결단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통령 확 판을 정리해 버리는. 그러려면은 이제 경기도지사가 강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갈등 관리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저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나 한미 지상구성군 사령관 할 때 그때 예를 들면 9.19 군사합의하고 판문점 선언하는 시전이에요. 얼마나 한미 간에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미군들도 설득하고 갈등 관리를 하고 추진력 있게 그 당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뒷받침을 해줬듯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특화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를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국방부 저를 지지하는 분들도 김병주 국방부 장관 후보인데 가야지 왜 하느냐는데 경기도를 가야 제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진짜로 더 잘 할 수가 있고 꼭 그 이재명 정부 성공을 경기도가 견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뿌렸던 시 기본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시를 경기도에서 열매를 맺어서 경기도를 세계 중심 도시로 만들 수가 있는 리더십과 비전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지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사실은 본인이 그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총리 제안을 받은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비판 여론이 좀 있긴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유력한 경기도지사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이 꼽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의 출마 여부와는 별건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과의 그 경쟁에서 어떨 것 같다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에 누가 나오든지 그렇게 고려 대상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된다면은 가장 중도 확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안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를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당원의 지지도 높지만은 중도 확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빨갱이라고 몰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종북 좌파로 어제 오찬 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이 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저한테 종북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과 평화 시대를 만든다고 하고 제가 앞장서고 경기 북부를 위해서 해도 저 빨갱이라는 얘기 못 하고 사실은 우리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비례대표 들어오기 전에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대선 때 우리 아킬레스건이 상대 그 공격 포인트가 안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또 대선 때 보면은 빨갱이 소리 들어서 특전사 나왔던 걸 되게 강조하셨고 그래서 전 특전사령관 전임원 장군을 영입 1호로 해서 막 했었는데 제가 비례대표로 들어오고부터는 안보를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총선 때나 대선 때 우리가 안보로서 공격은 거의 안 받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안보 취약하라고 제가 엄청 공격을 해서 바뀌어져서 이제는 민주당 이제는 안보도 민주당이다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게 된 거죠. 그 바탕에는 저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는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고 본선 경쟁력이 제가 최종 후보만 된다면은 유승민이가 나오든 누구 나오든 더 확장성이 높죠. 유승민보다 제가 훨씬 더. 근데 의원님 지지율 조사 최근 조사에서는 지지율 좀 지지율이 낮은 게 그겁니다. 제가 쭉 커뮤니티에 보니까 실제 저의 지지도는 높은데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선뜻 왜 국방부 장관 다음에 하지 왜 거기 가려고 하느냐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고요. 저는 늘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치고 올라갔어요. 이제 차곡차곡 올라가면은 우리 도민들이 저의 진정성을 이해해 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치고 올라가시는 김병주 의원님 지지율 어디까지 역전의 명수입니다. 돌파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만간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